안녕하십니까. 방문각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민석기입니다. 오늘 7월 모의고사 해설 설명 드릴 건데요. 모의고사 이제부터 우리 7월, 8월쯤 되면은 이제 점수 관리도 좀 시작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좀 자시 점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모의고사 보셨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한다고 하시면 좀 분량상 부담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동안은 이제 시간 관리랑 그 선택하는 어떤 훈련 정도로 보시고, 시험 끝났을 때는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들 중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좀 점검을 하고 다음 모의고사로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점수 관리를 한다는 게 뭐 70점, 80점 맞으라는 게 아니라 한 50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게, 시험이 좀 어렵다 느껴졌더라도 50점 언저리까지는 내가 좀 항상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8, 9월 이후에 좀 점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점 언저리까지는 항상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걸 모두 골라라 하는 지문이고요. 자, 정답은 이제 2번에 리을, 재판에서 증언의 대가로 상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뭐 이런 부분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상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이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개 지문은 약간 잘못됐다는 느낌, 이게 뭔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닌 것들이에요. 자, 기업번의 명의신탁 약정,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무효겠지만, 자, 이걸 또 돌려줘야지, 그래야지 또 세금을 걷고 하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하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무효는 맞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했던 거예요. 자, 니은번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라고 하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니까 취소만 할 수 있고 무효로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돌려주고 하는 문제들에 엮이면서 무효로 인정을 했을 때 돌려주는 사람 쪽에서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이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강박으로 취소를 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번도 비자금은 반사회적 행위가 맞아요, 사실. 하지만 지금 질문에서 물어본 것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임치 보관하는 계약,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지 않겠고, 자, 뇌물을 받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 뇌물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임치, 보관시켜 놨을 때 그 예금 계약이 뭐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할 그럴 이유는 없다. 또 그렇게 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해야 또 회수를 해서 또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느낌상으로 보면 기억, 니은, 디귿도 반사회적 행위 느낌이 납니다만, 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니까 좀 구별이 좀 잘 되게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조문을 살짝 변형한 건데, 자,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 청약도 의사표시니까요,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그건 발송 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될 테고, 이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효력은 발생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 발생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법조문이니까 실수 없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진위한 인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비진위 표시는 출제사항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일단 조문을 잘 외워야 되겠고요. 원칙적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비진위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이런 표현이 있죠. 진의란. 자, 진의란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 비진위 표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 유형의 사건들이 있어요. 자, 이 41번에서도 나왔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되었다 뭐 이런 판례들이라든가, 또는 제3자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이런 케이스들은 비진위 표시 조문 적용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요 적용 안 되는 판례 세 가지까지 외워놓고 이 주제 세 가지 아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정답 1번인데 진이란 하는 표현, 진이란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1번에 빠르게 뭐 답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빠르게 정답 선택하고 2, 3, 4, 5분을 읽지 않아도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겠습니다. 자, 44번.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 허위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 주었고요. 그 후에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을 하고 설정 등기를 넘겨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허위 표시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지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유효하게 취득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정답 지문은 5번인데, 자,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저당권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선의의 제3자는 저당권 취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병이 선의인 상태로 문제가 나왔지만 병이 가져간 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갑에게 남아 있어요. 선의의 제3자는 저당권만 취득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에 갑이 을에게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고 하면 만약 병이 소유권까지 가져가 버린 제3자였다면 갑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병은 저당권만 가져간 선의의 제3자니까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갑 쪽에서는 을에게 넘어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돌려받아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는 이제 진정명의회복 형식을 하게 될 테고, 자, 선의의 제3자가 있다고 해서 갑이 등기를 회복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제3자가 저당권만 가져갔을 때에는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3번 지문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45번.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를 했다. 자, 이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는데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오표시 무효의 법칙 사례구나. 자, 합의가 된 거니까 X토지로 계약이 성립된 거고 표시를 Y토지로 한 건 표시만 잘못된 거니까 해가 되지 않는 거라서 Y토지 계약은 불성립 상태다.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은 X토지로 성립한다. 기억법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번에 Y토지 계약을 차고 취소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은 계약을 차고 취소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번에 자, Y토지를 선의로 매수해서 등기를 격려받은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소유권이 을에게 있어야 가능한 말인데 Y토지는 계약이 불성립되면서 을이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만약 이 Y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부분이 차고 취소를 해야 될 대상이라면 뭐 취소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텐데 지금 이건 불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차고 취소의 대상도 아니 것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차고 때처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지문 보기도 전에 관련된 스토리들, 이거 합의가 된 X토지 쪽으로 성립될 거다. 차고 취소 안 된다. 제3자가 등기 가져가도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좀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정답 지문은 2번 지문이 됐고요. 자, 아파트 분양자에게 위법한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 분양을 하는 사람이 뭔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양계약을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취소는 매매계약, 분양계약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고 전혀 별개의 행동이라서 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되지만 취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사기당해서 분양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사를 갈 형편도 안 되고 이 아파트가 가격은 좀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을 꼭 취소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계약 진행 과정에서 뭔가 조율을 하면서 피해가 있고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또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별개니까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약간씩 모양은 변하지만 출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관리해 두시고요. 같은 원리가 계약의 해제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원리로도 이어지는 것이라서 뭐 전체적인 민법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잘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자,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2번 지문이 됐고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의 범위에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해제, 취소, 면제와 같은 권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처분행위들은 별도의 대리권을 받아야지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대리권 그러니까 뭐 그게 소비대차 계약 담보설정 대리권이든 매매계약 대리권이든 어떤 일반적인 대리권으로는 해제 취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1번 지문에 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았다면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이 있죠. 그죠? 자, 연기를 한다고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받게 되는 거고 지급일을 조율하는 정도니까 이런 정도는 대리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도 매매계약 체결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죠. 그죠? 수령을 해서 대리인이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령해서 본인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또 대리인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 수령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대리가 원칙이겠죠. 공동 대리 아니겠죠. 자, 각자가 대리를 해야 원활하게 대리 행위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매번 모든 대리인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면 대리인을 썼을 때 일의 진행이 너무 더뎌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자 대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라면 처분행위까지는 할 수 없겠고 보존행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처분행위는 대법원에서 별도의 구체적 대리권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분류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되겠고요. 뭐 정답도 정답이지만 각 지문들이 틀린 지문 자리들을 정확하게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게 연기, 수령, 그리고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그리고 처분행위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한눈에 딱 잡혀지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지문이고요. 자, 지금 정답 지문은 4번이 됐습니다. 자,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으면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최고는 할 수가 있겠죠. 최고는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해 줄 수 있는지 거절할 건지를 빨리 대답해달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무권 대리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빨리 대답해달라고 물어보는 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본인이 나는 추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무효된 걸로 생각하고 이제 등기 못 받을 거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대책을 세울 테니까 대답만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악의자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도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무권 대리는 출제를 워낙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어떤 거는 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다 챙겨주려고 하시고요. 자, 1번 지문에 추인하면 소급표 있다. 자, 그리고 2번 지문이 상대방에게 추인한 후에는 이제 철회 못한다. 자, 그리고 3번에 자, 악의자는 철회는 못하죠. 최고는 하지만. 그리고 5번 지문에 자,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한테 이행 청구 같은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특히 이 문제는 악의자가 철회는 못하고 최고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추궁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악의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 구별에 초점을 두고 자, 문제가 형성돼 있으니까 암기 점검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판단이 잘 되도록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정답이 5번이에요. 굉장히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만 없으면 어떤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자,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미성년이라는 원인이 사라진 후, 성인이 된 후에 추인해야 되겠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이 추인하려면 사기 강박 당한 사실을 알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법정 대리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추인과 취소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빠뜨리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읽어지는 문장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항상 이런 형태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어요. 기출지문을 보면 굉장히 정형화된 표현이니까 잘 관리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사 형태 지문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2번 지문에 보면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가 됐을 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악의의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자,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선의자는 현존이익 한도 반환, 악의자는 받은 이익 전부의 이자와 손해배상을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는 단어를 빼고 본다면 이 지문은 매우 틀린 지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항상 함정을 많이 팝니다. 자, 지금 2번이나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읽으면 반대로 2번이 틀려 보이고 5번이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2번 지문은 그 반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는 점이 더 중요하고, 5번 지문은 추인을 하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느낌적으로 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활용되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지문들은 이제 저런 정도의 함정은 내가 경험상 많이 겪어봤다. 이제는 안 틀려도 될 수준까지 되어 있다. 이런 게 지금 7월 모의고사에는 점검이 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틀리는 거는 그냥 경험치라고 생각을 할 텐데 7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를 실수를 한다면 그동안 내가 경험치로 만들어 놓았어야 될 모양을 못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자, 조금씩 변형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제한 능력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고 법정 대리인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이에요.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정답 지문은 3번입니다.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건들은 토지의 일부만 사용한다면 일부에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경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데 토지의 일부는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경매라는 과정이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넘겨주게 만드는 과정인데 토지의 일부는 분필을 해서 넘겨줘야지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경매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도 안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물건으로 많이 취급되는 게 토지의 일부와 지역권이에요. 두 가지를 외워 놓으셔도 좋겠고, 또 용익물권이냐 담보물권인 저당권이냐의 그 차별로 두 개를 풀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든 정답을 좀 맞출 수 있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좀 비교 지문을 살짝 보고 가면, 자, 이번 지문에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을 나란히 놓고 취득시효 저당권 그럼 뭐 둘 다 되나? 또는 둘 다 안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를 완성하는 것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자, 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등기를 가져갈 때 분필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저당권은 애초에 경매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될 때부터 분필을 해가지고 한 필 토지 전체로 만든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경매할 때 분필한다?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2번과 3번이 구별이 잘 되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51번. 갑소유의 X토지에 을과 병이 공유하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을과 병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뭐 문제가 복잡하죠, 조금. 사실 자, 기역번, 니은번 지문만 본다면 우리가 학습을 좀 했던 기출에 있는 이제 무단 건축대 건물의 철거에 관한 케이스인데, 이 디귿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학습한 적이 없는 최신 판례라 자, 난이도 극상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디귿번 때문에 아마 자, 2번, 5번 또는 뭐 3번, 5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판단이 안 될 때, 특히 디귿번 때문에 판단이 안 될 때 빨리 패스하는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지금 1번 지문에 보면은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민법 187조에서 판결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조문에서 말하는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어요. 지금 원고가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문에 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형태의 이행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지금 소유권을 가져라 라고 형성시켜 준 게 아니라 등기를 이행하라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들고 다시 또 등기를 하러 가야 그래야지 소유권 취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판결이랑 구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에서도 키워드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자, 2번은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등기 필요 없겠고요. 자, 3번은 신축,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둥지붕 주벽이 생기면 등기 없어도 일단 소유권이 생기는 걸로 될 겁니다. 4번은 경매. 자, 경매는 187조에서 경락대금 완납 시에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되게 돼 있고요. 자, 5번은 법정, 법률 규정에 따른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겁니다. 자, 키워드들이 빠르게 좀 찾아질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3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금 정답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디귿번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두 가지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사안으로 최근에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이 기억번의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도 저 지문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 조문의 전제 조건이 자, 점유자가 선임으로 인해서 과실을 취득하는 걸 전제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되려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뀔 거예요. 자, 지금 디귿번에도 나오지만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과실 취득을 한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를 못하게 되겠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되려 통상의 필요비 청구는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 지문을 다루실 때 자, 이 과실을 취득하는 상황인지 과실을 취득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보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한다 못한다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통상의 필요비 청구 안 된다는 점은 어서 봤어 이런 식으로 판단이 안 되도록 전제 조건에 통상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판단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니은번 지문, 리을번 지문 틀린 자리들을 찾아볼 텐데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자, 여기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책임 있는 사유라 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회사가 없는 선의점유자라고 했는데 선의점유자지만 소유회사가 없다라고 하면 타주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에서는 선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선의 자주점유자라야 현존이익 한도 배상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자,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읽어지는데 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신청하는 이 행동은 유익비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필요비에는 저런 규제가 없습니다. 자, 모든 유익비는 금액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점유회복관계 유익비도 그렇고 임대차 유익비, 유치권의 유익비를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필요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은 유익비를 위한 문장이었지 필요비를 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자, 틀린 자리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유 회복 관계 또한 거의 매년 출제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조문 외울 것들 외우고, 그리고 판례들 잘 신경 써서, 자, 분량은 조금 됩니다만은 반드시 맞출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54번 주의토지토행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출제는 뭐 매년 하는 건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그 통행로를 정할 때 건축법에서 도로의 폭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 규정과 상관없이 그 도로의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제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건축법에 또 따르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폭이 최소 4m 폭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m 규정이 생긴 이유는 주의토지통행권 때문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해주려면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화재 같은 것에 좀 취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한,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탈출하는 차량과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폭, 4m의 도로폭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법에 있는 도로폭 4m는 주의토지통행권의 통로폭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건축법과 관련이 없다는 거, 자, 그거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사한 현상으로 주의토지통행권이 건축법상 도로폭이랑 관련이 없듯이 이 분묘기지권의 사용 면적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면적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자, 얼추 느낌이 비슷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규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좀 틀려보시면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번엔 판단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큰 건 아니니까 틀렸더라도 오답노트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생각 정도로 두세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문제 55번 공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지금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자, 전부 다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공유는 지분이 섞여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분이 3분의 2라면 손해 금액의 3분의 2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타인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타인이 청구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자, 내가 과반수던 과반수가 아니던 내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를 하지 전체 손해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된 거고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지문은 요 5번 지문입니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인도 청구, 반환 청구, 재거 청구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자, 만약 청구를 하는 공유자도 지금 5번 지문처럼 소수지분권자라면 이제 인도 청구 형태로는 하지 말고 점유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같은, 야, 너 과반수 아니면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는 말해도 되고, 그거 이리 가져와 내가 점유할 거야 라는 식의 행동으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걸로 좀 세분화되면서 출제에서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번 지문에서 실수 안 나오게 관리 잘 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4번 지문도 전통적으로 수재에 많이 썼던 지문입니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이 제3자의 점유는 합법적인 점유가 되겠죠. 과반수 허락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허락을 안 받았더라도 이미 과반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아닌 적법한 점유 상태가 되고, 이걸 조금 더 응용지분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반수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필요가 없고, 자, 이 제3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임대료 같은 느낌의 사용대가 지급을 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 사용대가를 받아서 소수 지분권자들한테 지분의 비율로 배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제의 출발 단계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좀 공유 문제들이 사실 어떤 딱 지문 하나를 외워서 하기 힘든 구성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뭐 갑을병 나오고 지분 비율이 달라지고 하면서 내가 키워드를 외워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기는 하는데, 근데 자, 손해배상 청구 같이 돈 받는 문제는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라든가, 또는 과반수가 혼자 임대를 하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 또는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약간 유형화 시킬 수 있는
형태가 잡혀 있는 형태의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가 좀 약간 완성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리 좀 정형화 시켜놓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6번 하뷰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하뷰는 우리 중개사 시험의 출제 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출제를 좀 몇 차례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35회 시험에서는 크게 긴장할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준비를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아예 풀지 말고 개인적으로 패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정답 지문은 1번이라서 하뷰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하뷰 지분이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데 하뷰 지분이 이렇게 승계 형태로 상속이 되게 되면 다른 하뷰자와 동업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나는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서 합유를 하고 있었는데 자, 상대방 쪽에서 사망을 하면서 상속인이 나와 합유 관계가 되면 나는 그 사람의 아들 또는 뭐 그 사람의 배우자와 갑자기 동업 관계로 엮여야 되는데 사업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재산권 중에 상속이 자동으로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재산권이니까 특징적인 부분들 봐두는 거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합유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일일이 외운다고 해도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기본적인 점검만 하고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57번 전세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전세금 지급이 필수 요소인 건 맞습니다만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찰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 준 걸로 치고 가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뭐 가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결과값을 외워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풀리기는 해요. 저 표현이 거의 그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전세금 지급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 전세금으로 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특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 가능은 하다. 하지만 전세권의 원래의 기능인 사용 수익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순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 안 되고 사용 수익 기능을 배제만 하지 않는다면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좀 세분화되고 있어요. 판례가. 사용 수익권은 배제를 안 하고 해야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34회 때 출제도 바로 반영이 됐어요. 최신 판례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담보물권 성질에 관련된 지문들, 전세권의 담보물권 성질에 관련된 지문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4번 지문도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즉 이사를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전세권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담보 목적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담보 목적 성질에 관련된 지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이 다 지금 전세권의 담보 물권적 성질, 경매, 우선 변제 받고 하는 이런 성질에 관련된 것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 개념으로 좀 잘 이해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58번 지역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지역권에서 가장 유명한 지문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랑 항상 붙어 다녀야 되겠고 분리양도 할 수 없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럼 지역권도 요역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에도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지역권자 이름 대신에 요역지 지번을 기록해 놓으면 요역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지역권자는 당연히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붙어서 따라가게끔 법으로도 되어 있고 등기 절차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게 계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9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주장할 수 없는 채권을 모두 골라라. 소위 결련관계 없는 채권을 골라라 하는 건데 자, 유치권은 아무 채권으로나 되지는 않죠. 물건에 직접 투입된 직접 관련된 채권들 또는 적어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된 채권들을 위해서 유치권이 됩니다. 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된 거지 건물에 투입된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투입된 시설 비용도 포함되지만 무형의 영업상 이익까지도 포함된 돈이고 다음 세입자한테서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돈이에요. 그러면 물건에 들어간 돈만 되지는 않아요. 자, 디귿번의 필요비 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이게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물건에 직접 관련된 돈이 되겠고요. 디귿번은 되려 삼각형이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리을번 원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직접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니까 유치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앞에 원상회복 약정이라는 말이 붙었죠. 자, 원상회복 약정이 붙어버리면 이 인테리어 설치했던 것들을 계약기간 끝났을 때는 모두 다 철거하고 나간다는 개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역 니은의 보증금 권리금은 성질 자체가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이고요. 자, 리을번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되는 채권이었는데 저 원상복구 약정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되는 걸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정답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0번. 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고요. 자, 유치권 하고 있는데 정답이 지금 3번이죠.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사실 좀 어려워요. 출제 기록이 많은 지문도 아니고요. 이 지문 자체를 먼저 해설을 드리면,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하면서 버티는 게 유치권이니까. 자, 근데 점유를 하면 그 점유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점유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평원, 공연이 추정되는 자주 점유의 특성상 불법 점유가 추정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평온하고 공연한 합법적인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말하고 싶으면 유치권을 깨려는 사람, 지금 현재 지문에서는 을을 상대로 유치권 하니까 자, 지금 을이 뭐 유치권을 깨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갑의 악의를 입증해서 또는 그 불법 점유를 입증해서 야, 너는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하면 안 돼. 너는 악의에 무단 점유 불법 점유니까 또는 뭐 너는 권한 없는 걸 알고서 점유를 했으니까 이런 걸 입증을 해가지고 유치권 못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증거가 없으면 불법이 아닌 거지. 증거가 없는데 불법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3번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전공자급의, 그것도 꽤 숙련된 전공자급의 사고 판단 능력을 운영을 해야만 판단이 가능한 거라. 자, 이게 일반적으로 1, 2년 공부한 수험생들이 맞추려면 이 문장 자체를 공부해서 외웠었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출제가 그렇게 횟수가 딱 한 번밖에 없는 지문이라 외우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들을 좀 평가를 해 줍니다. 자, 건물이 수급인 소유로서 수급인 갑이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 소유 물건이니까 이건 유치권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리고 자,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성관주의임 위반하면 자,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 점유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성관주의 위반하면 유치권은 소멸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치권을 소멸시키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소멸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 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인데 건물을 이미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물건을 돌려받은 모양이 됐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되겠죠. 자,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은 가능하지만 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치권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했을 때도 일단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필수 요소니까. 자, 하지만 침탈의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해서 1년 안에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점유를 회복하면 소멸했던 유치권이 소급적으로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틀렸죠. 점유를 회복했다면 유치권도 소급적으로 되살아났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판단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르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1번, 2번, 4번, 5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아예 시간 뺏기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냥 패스해버리는 게 좋겠고, 완전히 낯선 내용들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배우기는 한 것 같은데 판단이 어려운
이런 지문들은 한 번에 딱 판단 안 되면 그냥 보류하고 넘겼다가 보통 한 해분의 40문제 중에 상난이도, 그러니까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한 10개까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상난이도를 모두 다 틀리면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져요. 우리가 중난이도, 하난이도에서 좀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높은 난이도에서는 한 3, 4개 정도만 성공을 해주시면은 합격에 지장은 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한번 쭉 판단해 봤을 때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패스하고 다른 문제 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점검. 요 정도. 그리고 아예 모르는 얘기가 있는 극상 난이도는 이거는 그냥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멘탈 유지를 위해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3번이었고요. 61번부터는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1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정답 지문은 4번 됐고요. 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의 물상대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됐는데, 자, 이 물상대위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본다면 저당권은 원래 목적물을 경매하는 권리인데 목적물이 이렇게 소실 되거나 또는 국가에 수용되거나 하면 경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이때 경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대체물에 해당하는 화재 보험금이나 또는 수용 보상금 또는 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전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절차를 이제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상대위를 하려면 그 대체물, 보험금, 보상금, 보험, 전세금 이런 것들이 어딘가로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묶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급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압류하던 제3자가 압류하던 그 돈들이 묶여 있으면 물상대위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조심하실 것은 지금 5번 지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을 때 이 협의 취득 보상금이 강제 수용 보상금이랑 구별이 좀 어려워요. 그 표현상으로는. 사실 이제 행정법적으로 협의 취득은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협의 취득 보상금이라고 나오면 매매 대금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협의 취득이 되더라도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경매가 가능하다면 굳이 물상대위로 이어져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의 취득 보상금의 물상대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행정법 주제까지 시험에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반칙이지만 중개사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출제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5번 지문 같은 건 차라리 그냥 외워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자, 이거는 나 몰라 하겠다 하기에는 좀 출제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 보상금은 좀 별도로 외워주시고요. 자, 지금 4번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상대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자,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벌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하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굉장히 여러 곳에 넓게 폭넓게 미칩니다. 목적물로는 저당 목적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또는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칠 거고요. 그리고 과실 부분은 압류 후의 과실에 효력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받는 채권의 범위로는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뭐 1년분의 하나입니다만, 그리고 실행비용까지도 우선 변제가 될 겁니다. 굉장히 폭넓게 미쳐요. 자, 그러면은 자, 저당권의 목적의 건물에 증축되어 부합된 부분이면 부합물, 그리고 자, 니은번에 저당 목적물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설정자의 차임채권인데, 차임채권 과실이니까 압류 이후의 것만 효력이 미칠 거라서 압류 이전의 거라고 하면 효력이 안 미치겠네요. 자, 디귿번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된 후에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자, 이건 마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 미치듯이 이걸 집합 건물로 바꾸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 사용권에 미쳐서 전유 부분을 경매하면 대지 사용권이 경락인한테 같이 따라가는 뭐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 니은번 하나가 되겠네요. 특히 요즘 차임채권 많이 물어보니까 압류 전의 것, 후의 것 잘 구별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읽어보지 말고 패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극상 난이도 문제로 분류를 했고요. 자, 이게 공동저당의 배당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가끔씩 계산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자, 문제를 건드렸다가 혹시 부동산이 여러 개 나오거나 또는 20배당 거기다가 또 채무자 물상보증이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산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문제라고 하면 문장이 길이도 길지만 금액을 계산하는 식의 문제가 나오면 민법에서는 금액 계산 문제는 일단은 안 푸는 걸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지 마세요. 안 푸는 게 수험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이런 문제는. 자, 여기서 문제는 패스해야 될 문제로. 그리고 자, 64번 문제도 사이즈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출문제 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조차도 논점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풀지 않고 버리는 문제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날짜들이 주어지면서 유치권이 성립된 지점이 경매 전이냐 후냐를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을 한참 투자했는데 결국은 판단이 어려워지는, 자, 니은번 지문 같은 데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연속 두 문제나 완전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두 문제든 세 문제든 자, 이거 빼고 다른 문제로 승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뭐 시간 남으면 나중에 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중간에 건드리면 지금 뒤로도 16문제나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63, 4번 같은 거에서 일종의 시간 뺏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시간 운영을 좀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6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골라라 했는데 우리 시험에 보통 특별법은 70번대 이후에 배정된 경우 많아요. 근데 한 7,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특별법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좀 순서대로 일단 그냥 풀어주시면 좋겠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내용이 틀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침착하게 내용해 주시고, 만약에 나는 특별법은 좀 불편하다 그러면 특별법 패스하고 다른 거 풀고 와서 좀 마지막에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풀지 말아야 될 문제 또는 순서가 이상하게 나온 문제들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매뉴얼대로 시험장에 가서 잘 행동에 옮겼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뭐 맞추지 못했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63, 4번은 빠르게 패스, 65번 특별법 얘기 나왔을 때 미루든가 아니면 또 침착하게 대응하든가 그 계획대로 잘 됐으면 잘 된 겁니다. 자, 지금 정답 자체는 3번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고요. 주택이 미등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합니다. 자,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거지 등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등기가 된 건물이든 안 된 건물이든 자, 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줘야 되겠고, 디귿번도 원래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되고 이걸 임차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건 주거용으로 임차한 거예요. 자, 주택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만 주택이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사무실이었지만 주거용으로 변경된 후에 임차했으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에는 주거용 건물이었어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니은번에 일시사용 임대차, 이거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일체 적용되지 않는 숙박업소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리을번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한다면, 예를 들어 소유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무단으로 임대차 한다면 그러면 그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자, 적법한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소유자가 임대인이 소유자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남의 물건 임대차 한다면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권한이 있는 게 될 테니까요. 근데 자, 권한도 없이 저기 노는 집이 있네. 그럼 내가 이거를 주택임대차로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도와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답이 3번 된 거고요. 자, 66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정답 지문은 2번이에요. 자,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인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의 틀린 자리들도 좀 확인해 볼 텐데,
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항력은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취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3번 사상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지금 상가건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 부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이해관계 있는 자는 동의를 안 받아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고요. 동의를 받는다면 누구나 이렇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 직접 계약 당사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 동의 안 받아도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자라서 저렇게 틀린 질문이 됐다는 거. 그리고 4번에 자,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순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야죠. 그죠? 세무서장에게 갈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너무 부드럽게 흘러가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등기는 지방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관할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시효 3년 적용을 받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할 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지금 이제 정답 지문 2번으로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요 3번 지문에 이해관계 있는 자 없는 자 구별해서 문제 출제한 게 그렇게 출제수 많은 게 아니고, 또 4번 지문에 세무서장 이것도 사실은 좀 꼼꼼하지 않다면 발견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3년을 우리가 외우지 언제부터 3년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 요소가 굉장히 많은 이런 지문입니다. 이렇게 난이도는 안 높아도 실수 요소가 많으면 분명히 시험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실수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난이도 상난이도에서도 약간은 좀 해결을 하면서 갈 수 있어야, 이렇게 좀 낮은 난이도 쪽이지만 실수가 유발되는 문제에서는 또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는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너무 많이 시간이 뺏기거나 멘탈이 망가지거나 하지만 않았으면 된다고 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67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 지문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 통지를 하죠. 자, 그리고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얘기 없으면 청산금 지급하고 이제 본등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청산금 통지를 안 했대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을 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자, 청산금 통지를 해야 그때부터 그 청산금의 이의 제기할 시간 2달의 시간이 부여될 테고, 2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되는데, 청산금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통지를 안 해버리면 그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통지와 청산기간이 생략돼 버린 거기 때문에, 자, 이러면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실행통지, 청산기간 2개월, 청산금 지급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해야지 본등기가 유효인 거지. 자, 통지를 안 하고 청산금만 주면 된다? 그럼 그 액수는 정당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자,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고요. 법 개정 이후에 한 몇 차례 출제가 있었던 지문인데 한두 번 틀려보면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 시공자, 그러니까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걸 지은 사람들이에요. 건설회사들인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는 담보 책임. 자,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하자 보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문고리가 빠지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하면 이거 신축 분양인데 하자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죠, 그죠? 그 하자 보수 같은 걸 해주는 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원히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해놓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5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그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서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하자가 전유 부분 하자죠.
전유 부분은 101호, 201호, 302호, 302호 같은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301호 입주자인데 302호에 입주를 하지 않고서는 거기 벽이 깨졌는지 금이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마냥 흘러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하자니까 전유 부분에 이사를 들어가야 그래야 하자를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 일정 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가 아니에요. 자, 사용 승인일은 건물 신축하고 이제 준공받는 과정에서, 자, 이건 이제 안전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용은 해도 되겠다, 요렇게 된 날인데 아직 입주가 들어가기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부터가 아니라, 자, 인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집합건물법에 좀 중요 지문들이 있어서 하나 좀 집어놓고 갑니다. 이 5번 지문인데, 자,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한다. 이제 불법 점유 사용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행동 하더라도 복도나 계단 같은 그런 공용 부분들은 임대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배타적 사용을 해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한 3, 4년 전에 자, 근데 복도 자리를 그렇게 배타적 사용하면 그 자리를 사용해야 되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통행을 못 한다든가 하는 피해가 발생될 거고, 그건 공용 부분에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이 같이 존재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득을 혼자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거고 지분의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바뀌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판례 선고 이후에 중개사 시험에 바로 출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자, 그렇게 꼭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불법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가 있었을 때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그 행동하지 말으라고 행위 금지 또는 뭐 방해 제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고, 다만 공유물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는 걸로까지 판례가 추가로 나와 있고, 또 추가로 나오자마자 또 출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슈 사안이에요. 자,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을 허락 없이 배타적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 상호 간에, 과반수 미달 공유자가 공유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과반수 미달 공유자도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는 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이 원리를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배타적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결과가 딱 들어맞아요. 자, 그러니까 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배타적 사용하는 사람 나왔을 때 공유에서 배웠던 과반수 미달 공유자 상호 간의 문제랑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지만 현재 앞으로의 시험을 바라봤을 때는 5번 지문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9번. 자, 2013년 10월 17일 날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을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이 토지의 매각하고 결정을 받고 매각되고 완납한 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실명법 문제예요. 실명법 문제고, 문제가 좀 길지만 날짜도 좀 들어가 있지만 실명법 문제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실명법 문제들은 항상 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풀 수는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은 되지 않도록 좀 높은 난이도지만 관리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문제의 특성을 좀 살려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이면 무조건 계약형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자,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이냐 계약형 명의신탁이냐를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 실제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하고 수탁자가 등기를 받으면 중간생약형, 자, 매수자와 등기받은 자가 같으면,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와 등기를 다 처리하고 있으면 계약형이 되는 건데,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 결정이라든가 등기를 넘기는 이 모든 행동들의 관리를 법원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인이 누군데 등기는 제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항상
경락받은 자와 등기받은 자가 똑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은 항상 계약형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매 명의신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경매를 당한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낙찰받으러 왔다는 걸 알았더라도 결국은 또 등기를 법원이 경락인한테 주고 경락인 결정도 할 거예요. 다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의 관계없이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을 하는 형태로 끝이 납니다. 계약형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악의일 때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일 수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로 인해서 명의신탁 됐을 때에는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한다로 끝이 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명의신탁의 특징만 이해를 했으면 기억번은 O, 니은번은 X로 판단이 좀 쉽게 갔을 거니까 좀 약간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디귿번에 갑이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갑은 신탁자고요. 자, 그리고 병은 수탁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갑이 병한테 가서 소유권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이거 경락받느라고 지급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계약형에서는 뭐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디귿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리을번까지 체크해야 되겠네요. 리을번에 자, 갑과 병 그리고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의해서 병이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자 등기를 맞춰줬을 경우에 제3자 명의 등기가 유효다 했는데 자,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어쨌건 명의신탁은 무효죠. 자,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려고 하면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이건 무효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이렇게 자, 옳은 거 골라보면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형과 중간생략형이 왔다 갔다 교차 출제를 좀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유형 구별 잘 되고 또 계약형 안에서는 경매와 경매 아닌 거 구별 잘 되고 자, 이렇게 유형 구별이 되고 난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고 유형 구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지문만 보고 OX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리을번 지문도 사실은 자주 나오던 지문은 아니라서 익숙치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실수로 갈 소지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명의신탁 문제 푸실 때에는 항상 딱 시작했을 때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계약형이면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 혹시 경매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놓고 문제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0번입니다.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라 했는데 뭐 사례 날 것처럼 쓱 하다가 결국 적용 여부를 물어봤어요. 자, 실명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되는 명의신탁처럼 생겼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라고 하면 자,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담보물권이니까 자, 이거는 뭐 처벌하고 할 게 아니라 가담법의 청산 절차를 거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명의신탁 관계가 맞기는 한데 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위치를 정해놓고 등기부에는 공유등기를 해놓은 건데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 내지 상호명의신탁에는 실명법의 명의신탁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등기부에도 신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주는 형태의 신탁은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무 처리를 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적용 안 되는 걸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탈세 목적 명의신탁이면은 처벌도 하고 무효 명의신탁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이면 그러면 우리 배우자 명의신탁은 원래 유효지만 사실혼에는 유효를 적용 안 해주니까 무효 명의신탁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디귿번 가등기인데 이게 만약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였으면 적용 안 되면서 가담법 적용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순위보존 가등기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가등기를 명의신탁하는 형태에도 실명법 적용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승부처는 디귿번이 될 것 같아요. 3번과 5번 중에 경계선에서 잘 고르려면 순위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구별이 잘 되도록
문제를 풀고 있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실수 요소가 있는 거니까 틀릴 수는 있는데 한번 틀려보시면 다음번에는 이 경험치가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고요. 이 3번 지문의 문맥에 좀 정확한 뉘앙스를 읽어야 되겠는데, 자,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할 청약자가 이렇게 나오죠.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승낙이 청약이 연착이 됐을 때, 그때 자, 최초에 청약했던 사람이 이제 승낙 기간 정하고 그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승낙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했다면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를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일찍 보냈는데 승낙이 어떤 사정으로 연착이 되면 이때 청약자가 승낙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청약자가 결국 연착의 통지를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이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자, 질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가는 거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최초 승낙 발송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조문을 이용해서 반면적으로 통지를 안 하면 그렇게 성립될 건데 하면 어떻게 될 거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된다라고 했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통지를 했다면 바로 성립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됐는데 까다롭기는 하지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자, 연착의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연착이 되는 거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늦게 왔지만 늦게 오지 않은 걸로 취급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개념 구별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한 번에 판단이 안 되면 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셔도 이 자리를 좀 확인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72번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주택계약 체결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습니다. 자, 체결 후 소실되면 후발적 불능 상황이네요. 자,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면 자, 이제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으로 이어져가는 지문들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매도인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됐다면 채무불이행이니까 매수인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뭐 제3자 귀책 사유로 즉 매도인 매수인 잘못 없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된 거라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해서 매매대금 청구할 수 없다로. 자, 매수인 귀책 사유거나 매수인이 수령지체 중일 때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적용해서 자, 매도인이 대금 청구할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뭐 대상 청구권 지금 건물이 주택이 지금 소실됐으니까 혹시 보험금 같은 거 있으면 대신 줘라 라고 하는 대상 청구권 매매대금 지급했다면 대상 청구권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출제 지문의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유형만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정답은 5번 지문. 자, 수령지체 중이죠. 수령지체 중이기 때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더라도 자,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소소하게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출제자가 이런 짓을 해놨어요. 갑과 을이라고 쓰면서 을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자, 그러면 매도인이 을이죠. 자, 그래 놓고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지문을 1, 2번에 적어가지고 매도인이 누구였는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기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 3번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자, 갑을 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3번 지문에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뭐야 왜 뭐 상환해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3번이 X인가? 자, 이런 실수를 하게 유발하려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정답을 내가 뭐 잘 선별해서 5번으로 찾아왔다면 훈련이 좀 되어 있는 거겠지만 내가 만약 3번이나 4번의 답을 썼다면 매도인, 매수인이 반대로 되어 있는 현상들을 캐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출제자가 자주 쓰는 테크닉이니까 자, 당사자를 반대 방향으로 기술했을 때 문제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에서 내가 그걸 똑바로 캐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갑이 매도인인지 을이 매도인인지 이런 거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위험부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건데 그걸 반대로 캐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수가 나오는지를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73번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 정답은 4번 지문. 자,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그 수익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뭐 정답 자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나머지 틀린 자리들을 좀 찾아볼 텐데 자, 1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문은 도달주의 형태로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확답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해야 되는데 수익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우리 민법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추인할 거야? 또는 이익을 받을 거야? 뭐 계약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면 다 부정이에요. 다 거절한다는 뜻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잘 읽어만 주셔도 끝부분이 틀린 자리들은 잘 캐치가 될 거니까 잡아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계약이라는 건 보상관계라고 표현되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메인 부분. 자, 이 보상관계에서 발생된 동시이행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 이게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계약의 기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갔으면 대가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주장할 수 없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낙약자 요약자의 계약이니까 보상관계입니다. 그리고 3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는데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제3자가 하면 안 되고 요약자가 채무불이행했으면 낙약자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자리를 제3자가 아니라 낙약자가 했었어야지 라고 공부해 주고 계셔야 그래야지 오류가 훨씬 덜 할 거예요. 결과 위주로만 외우면 그러면 중간을 바꿨을 때 또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포인트는 누가 해제를 하는 거냐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자,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 수익의사 표시를 하면 4번처럼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보상관계 쪽에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해제를 못하거나 또는 보상관계 쪽에 사기강박인데 취소를 못하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요약자는 채무불이행 같은 게 있으면 법정 해제 같은 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익자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지문이 왜 X가 됐는지 보상관계 질문, 대가관계 질문을 내가 판단하고 했는지 3번 지문에 해제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제하느냐의 문제였는지를 내가 알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답을 맞췄더라도 자,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고 문제를 풀었다면 2번, 3번 지문들은 좀 재점검을 했었어야 될 지문입니다. 자, 74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해지는 해제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소급표 측면에서 제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그칠 지자를 사용하는 해지는 소급표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법률 관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급표 차이일 뿐이다. 자, 그러면 틀린 지문 보라고 했을 때 5번 지문. 자,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자, 우리 합의 해제가 됐을 때 대금 반환에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죠. 해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자로 바꿔도 똑같이 X인 거예요. 자, 지자로 나와도 똑같이 X인 거고. 그러니까 해제나 해지는 차이는 없었고 합의로 해지했기 때문에 자, 별도로 이자 가산하기로 하지 않았다면은 이자를 당연히 가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외에 일단 의사표시하고 나면 철회 못한다. 자, 그리고 자, 당사자 여러 명이면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된다. 자, 그리고 또 기간 약정 없으면은 뭐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질문들은 뭐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소급표 이야기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인데 이 부분만 좀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한 후에 중도금, 잔금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일단 정답 지문은 4번입니다. 을이 해약금에 의한 해적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때에는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금을 이용한 해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착수전이라 원상회복 없고 채무불이행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없고, 그래서 자,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없고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번 지문 살짝 좀 보고 갈 텐데요. 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는 못해요. 자,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도 쓰기로, 위반하면 계약금 2배를 물어주거나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적어서 위약금 성질이 생기는 거고요. 법적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위약금 성질은 없는 겁니다. 이건 특약을 해서 추가해서 넣는 성질이에요. 자, 실무적인 성질은 위약금 성질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자주 있다 보니까, 자, 위약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계약금의 원래 성질은 위약금 성질은 없고 해약금 성질이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되고 문제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76번 환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 최근에 출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담 없이 보셔도 괜찮겠고요. 자, 환매권이 걸리게 되면, 환매 특약이 걸리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간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가 좀 어려워진다는 측면 때문에 발생되는 규제들 위주로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정답은 1번 지문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할 때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를 하면, 이거 환매로 돌려줄 재산이야 라고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겠죠. 근데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사자 간에만 환매 특약이 있는 걸 알지, 제3자들은 환매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자, 민법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있는 자기들끼리 한 약속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유사 현상들을 몇 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일반적인 특약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특약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지상권의 지료약정, 원래 무상이 원칙인 지상권이니까 지료약정은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환매 특약,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임대차 계약, 전세권과 달리 채권 계약이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자기들끼리 한 계약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지문들 자, 외우는 느낌이 아니게 관리가 잘 되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종료시 행사하는 겁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종료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종료시. 자,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건, 이 임대차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지출 즉시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비교 때문에 내는 건데, 필요비를 제외하고는 다 종료시에 하는 거예요. 특히 유익비는 이제 가액 증가 현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 증가액을 산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틀린 지문을 찾아볼 텐데, 이번에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면 그 숙박업소들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누가 숙박업소에 하루 묵어가면서 301호에 에어컨 설치해놨는데 150만 원에 사세요. 이건 이상하죠.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에서 매수 청구권은 안 되겠고,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과 차이점 비교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됐다면 독립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긴 어렵겠고, 유익비 상환 청구로 그 설치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용 상환 청구와 매수 청구의 차이점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에 자, 기간 중에 매수 청구권 배제하는 약정했을 때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다가 아니라 무효다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이제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라 배제 특약 무효다.
이것도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과 비교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특수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비용 상환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공통으로 적용해도 되는 특수 목적 시설은 상환 청구, 매수 청구 대상이 똑같이 안 됩니다. 1번, 5번은 공통점 쪽인데 2번, 3번, 4번은 이게 만약 부속물 매수 청구 질문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 질문이었으면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었던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출제자가 이런 출제하는 거니까 자, 부속물 매수 청구랑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어떤 부분이 똑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점 구별을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78번. 자,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걸 다시 전대했어요. 자, 무단 전대가 되겠고요. 자, 무단 전대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 가장 중요한 두 군데서 정답이 걸립니다. 자, 동의 없이 전대차 했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 해지는 그러더라도 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그게 유효라야 또 담보 책임 같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가지에서 정답이 걸리고요. 여기서 답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안 한 경우에 임대인은 자기랑 계약한 임차인에게만 차임을 받을 수 있고 전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주제로 출제하는 거예요. 지문의 수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정답은 5번에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데도 해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이 5번이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전대차 자체는 유효다. 자, 요런 정도 또는 뭐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출제를 하는데 약간 좀 응용 지문 쪽에서 답이 같다는 부분이고요. 아주 심하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4번 지문 보시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했다. 자, 이러면 갑은 이걸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없는 좀 규정이 있는데 자, 무단 전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부분 임대차라고 해서 우리 왜 상가 입구에만 조그맣게 뭐 토스트 가게라든가 또는 뭐 커피 테이크아웃점 같은 게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이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하면서 그 구석자리 하나만 누군가에게 전대차 했을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자, 임대인한테 임대료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사용에 지장 안 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그만 띄어서 또 전대차 하는 부분은 동의 안 받아도 해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조심은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답 5번으로 누구에게인지 방향 잘 읽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의 Y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체결하면서 가격이 1억 1억으로 안 맞다 보니까 자, 8천만 원 보충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1억짜리 주고 8천 주면서 2억짜리 토지 받으면 그러면 보충금 8천을 얹어줬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이득이죠. 뭐 이런 형태로 교환 계약할 수도 있겠고요. 자, 다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자,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사례가 나오면 그러면 자, X 건물 쪽, Y 토지 쪽 왔다 갔다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물론 현재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으로 쉬워요.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지진으로 X 건물이 붕괴됐다면 후발적 불능 현상. 후발적 불능인데 지진이니까 자, 이거는 갑의 잘못이나 을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였다면 대금 청구 못한다가 됐을 건데 교환이다 보니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고 해서 틀렸고요. 자, 지진 나서 건물 무너졌는데 토지는 뺏어가도 된다는 말은 법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이상할 말이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만 자, 이 4번 같은 데 보면은 자,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을이 선악불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에 저당권 실행담보책임이 준용된 형태예요. 자, 근데 담보책임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답이 이번에 쉽게 나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환계약이 사례로 나오면 시험 중간이었다면 패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지금 79번 정도면은 뭐 시간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큰 질문들은 좀 순서상에서 좀 보류를 하는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80번. 자,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자, 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뭐 교환 문제처럼 보이지만 교환 문제는 아니고요.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고르라고 하는 해제 제3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의 특성을 살리는데 해제 제3자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 채권의 압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해제 후에 등기를 받은 사람은 선임한 제3자로 보호할 거기 때문에 해제 후에 악의로 등기받은 사람은 제외시켜야 된다요. 세 번째, 토지 매매 계약 해제됐을 때 토지를 양도 압류 설정 받아서 가져가서 등기했으면 제3자가 될 텐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을 양도받아서 가져간 신축된 건물을 양도받아 가져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물건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예요. 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상속인이라든가 뭐 본인 대리인, 뭐 일반 채권자 등등 제3자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출제자들이 많이 노리는 건 등기 안 하면 제3자에서 빼야 된다. 해제 후에 악의자는 제3자 보호에서 빼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달라지는 유형 이거 구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기억번에 해제 전이면 선의 악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제3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했으니까. 니은번 해제 전이니까 선의 악의는 안 봐도 되겠고요.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도 등기하면 제3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건물이네요. 그죠? 네, 토지를 사서 토지를 가져갔으면 제3자가 되는 건데 토지상에 신축 건물 가져갔으면 대상물이 다르죠. 제외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실수 나올 수 있겠네요.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자, 디귿번에 계약 해제 전이니까 선의 악의는 안 봐도 되겠고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전 등기를 격려하면 등기했으니까 제3자 맞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1번에 계약 해제 전이니까 선의 악의 안 봐도 되겠고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면 등기한 것처럼 취급해서 제3자가 된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췄다고 인도주민으로만 갖췄다고 제3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에 해당하는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한 상태로 임대차를 해야지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여기 보면 X토지 Y주택 교환계약 하면서 각각 등기가 맞춰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주민으로 대항력만 갖추면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에 자, 가등기 한 사람만 제3자가 되겠고 니은번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게 됐고요. 그리고 니은번에 이 사람만 제3자 아닌 게 됐고 1번 기억번은 가등기 했으니까 제3자 됐고요. 디귿번은 물건 매수해서 등기했으니까 제3자 됐고요. 리을번은 인도주민등록만 했지만 등기해서 인도주민등록 한 거니까 제3자 된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1번 니은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풀기 어려운 문제 한 3개, 아예 우리 극상난이도로 분류된 문제, 그리고 상난이도 문제 중에서도 판단이 좀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6개, 대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아예 못 푸는 문제 3개를 다 틀리고, 상난이도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대부분 틀렸더라도, 그러더라도 60, 70점 정도까지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 난이도에서 실수가 늘어나는 게 점수 득점이 안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 쪽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자, 이럴 줄 수 있도록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좀 높은 난이도 문제에서는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내가 맞춰본다 이런 계획으로 점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9월 또 모의고사 10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8, 9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보다 조금은 좀 나아져야 된다. 이번 달에 틀렸던 문제를 그때는 꼭 맞춰야 된다는 정도 욕심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번 모의고사에 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